자, 이제 문화로 들어갑시다. 318페이지 유학의 발달과 역사사의 편찬 들어갈게요. 자, 제일 먼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가 정치 이념, 불교는 종교. 그래서 두 개 다 발전하는 시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하면 우리가 이원적 구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이렇게 같이 발전하는 융합.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고려 초기의 유학 봅시다. 각 왕별로 지금 유교 정책들이 등장을 하죠. 태조 때는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을 등용을 하게 돼요. 성종 때 최승로 같은 경우도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종 때는 과거 제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고 국자감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 초에 여러 가지 유교와 관련된 정책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학자. 자, 고려 초기에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성장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최승로, 김심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자, 고려 중기부터는 조금 유학자들을 봐두시면 되겠네요. 고려 중기에는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원래 나라가 생긴 지 한 100년, 150년 넘어가면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최충, 그리고 김부식 등이 있죠. 자, 최충하면은 문헌공. 그래서 이 문헌공이 세운 학교가 문헌공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학당. 자,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건 전문강좌 9개 있는 학교라는 뜻이죠. 최충이 원래 근무할 때,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이 사람은 주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 전문가. 자, 이 사람이 은퇴하고 학원을 차린 거죠. 학교를 차린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를 차리게 되는데, 이렇게 발전한 사립학교가 고려 중기에는 12개가 있었던 거고, 그 사립학교 12개 중에 최충의 문헌공도가 가장 융성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인 김부식. 자, 김부식 하면 첫째, 일단 이 사람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둘째, 현존 최고, 지금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삼국 사기를 편찬한 학자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묘청의 난 진압, 그 다음에 삼국 사기 편찬,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자, 무신집권기 이후에는 유학이 쇠퇴했다가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리학의 수용. 자, 한 장 넘기시면 성리학의 성격, 수용 나와 있죠.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고, 자, 요거는 새로 들어온 유학이죠. 신유학이고 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형이상학적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적 학문이다. 철학적 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성리학은 주희 또는 주자가 집대성했어요. 자,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송나라에서 주희 또는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송나라의 학문이죠. 자, 그래서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전래된 거죠. 자,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전래됐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성리학의 성격보다는 약간 변질된 형태의 성리학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실천적 경향을 강조하는 그런 형식의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까 철학적 유학이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오기 이전의 유학은 뭐였냐면 훈고학이라고 하는 유학이었어요. 훈고학은 성리학에 비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내용이 깊이 있거나 이런 유학이 아니고요. 자,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경전의 자구 해석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 충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수준의 유학이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고 수준 낮은 유학이었다가 좀 더 어렵고 철학적인 새로운 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고려에 들어왔을 때는 주로 신진사대부들이 받아들인 그런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이죠.
자, 그래서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불교의 철학적인 그런 사변적 성향을 수용해서 말하자면 철학적 성격의 유학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경보다는 사설을 중시한 유학이고요. 이 성리학은 나중에 조선시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조선의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새로운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21페이지 보시면 성리학 수용. 자,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렬왕 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렬왕 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정, 이재현, 박충좌 이런 사람들은 초기의 성리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이재현 같은 경우는 이 이재현이 충선왕 때쯤 그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충선왕이 원나라 연경에 만든 만권당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 만권당, 학문연구소 및 도서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원나라 학자들, 뭐 조맹부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재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로 이어지는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몽주, 정도전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정몽주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이 사람을 동방이학의 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정몽주가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발전했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자, 특히 성리학을 수용한 계층 하면 신진사대부. 그러므로 조선을 세우는 새로운 사상이 된 거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자, 그러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학문이 성리학이라고 했고 그렇게 성리학은 약간 수준 높은 유학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면은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리학이 그러니까 고려 말하고 조선 초까지도 어떤 걸 조금 더 강조하냐? 실천적 경향을 강조하게 돼요. 자, 성리학에서 실천적 경향을 강조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지키기 쉽고 좋은 것부터 지키기 좋은 것부터 받아들였다. 그런 게 이제 실천적 기능을 강조한 거죠. 특히 이 실천적 경향을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중시한 게 뭐냐? 소학과 주자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소학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같이 익히기 시작하는 이 도덕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학이고요. 주자가래라고 하는 건 주자가 정리한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라고 했죠. 주자가 정리한 가례, 예절책, 집안의 예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예절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처음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실천적 경향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게 된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데요. 불교를 그냥 불교가 타락했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 자체를 공박하게 되죠. 말하자면 불교는 원래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불교 자체를 비판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불교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학적 성격을 갖게 되고요. 또 조선을 세우는 데 기여했으니까 새로운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역사서. 자, 고려에서는 중요한 역사서들이 한 3개 정도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에서는 역사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고려 역사책의 편찬 한번 봅시다. 역사서 한번 볼까요? 자, 고려 중기, 전기 먼저 봅시다. 고려 전기에서 역사의 어떤 전개 방식 또는 흐름 또는 뭐 편찬 방향. 자, 고려 전기에는 일단 자주적이면서 주체적이죠. 어느 나라든 나라를 먼저 세우면 항상 나라가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적이면서 주체적인 성향의 역사책들이 쓰여지게 되죠.
자, 거기 322페이지 대표적인 역사책 나와 있죠. 자, 일단 대표적으로 고려 왕조실록이 있었고요. 자, 이런 왕조실록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돼요. 그래서 거란 침입으로 소실되자 이거를 다시 편찬하죠. 그게 7대실록. 자, 그래서 고려왕조실록도 있었고 7대실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존하지는 않는다. 이거 전부 다, 둘 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고급록, 뭐 속편년 통제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현존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특징. 자, 그래서 고려 초에 쓰여진 책들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고려 중기에는 항상 나라가 세워지고 한 100년, 150년 넘어가면 보수적으로 바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유교적 사관 또는 보수적 사관에 의해서 유교적, 뭐 사대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때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역사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국사기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지금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에 현존 최고의 사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그 전에 있었던 건 다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이 삼국사기가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요. 삼국사기는 인종 때, 아까 김부식이 쓴 그런 역사책이다. 자, 삼국사기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쓴 역사책이기 때문에 정식 역사책 또는 정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관찬사서죠. 뭐 당연히 나라에서 편찬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역사책이기 때문에 야사, 설화, 전설, 특히 불교에 관한 기사도 하나도 적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전설이라든가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스님에 관한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역사책을 쓰는 관점은 유교적 합리사관에 의해서 역사책이 쓰여지죠. 합리적 유교사관 해도 되고 유교적 합리사관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유학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춘추 필법에 의해서 더한 거 없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구삼국사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역사책이 있어요. 물론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구삼국사를 참고로 하여 쓰여진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기전체로 쓰여진 역사책이죠. 자, 기전체라고 하는 건 역사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기록한 역사책이고요. 여러분 책에는 322페이지 기전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전체라고 하는 건 중국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서술 방식이죠. 자,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즉 황제가 싫어하는 어떤 인물을 옹호하다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받았던 형벌이 궁형이었어요. 궁형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벌이지만 중국에는 있는 형벌이고 이 궁형이라고 하는 게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죽거나 아니면은 자살을 하거나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이러면서 자살하거나 근데 이 사마천이 이 궁형을 당한 뒤에 짐을 싸가지고 책을 싸가지고 토굴로 들어갔어요. 토굴에서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하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기전체라고 하는 이 역사 서술하는 방식이 시작된 거거든요. 자, 기전체라고 하는 건 본기 여기다 써볼까요? 본기 여러분 그 설명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본기, 세가, 지표, 열전 이렇게 되어 있죠. 본기라고 하는 건 왕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가라고 하는 건 제후사를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중국은 원래 나라인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조그만 국가들인 제후가 있으니까 본기는 왕조사,
세가는 제후사 이렇게 나눠지죠. 지는 제도사, 뭐 토지제도, 뭐 조세제도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표는 연표, 열전은 인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중국에서의 기전초로 만약에 역사책이 쓰여졌다 그러면 가장 이 중에서 많은 거가 열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열전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죠. 인물을 강조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역사를 쓴다 그러면 본기를 좀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왕조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즉 왕조의 역사, 예를 들면 삼국의 일이든 아니면은 뭐 고려의 일이든, 자, 시기에 따라서 또는 그 성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본기로 넣기도 하고요. 중심이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넣기도 하고, 또 기전체로 쓰여진 책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국이 있는데 본기냐, 세가로 넣자, 세가로 넣기도 해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에서는 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을 모두 다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삼국사 전체를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본기에다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아까 중국은 열전이 많다고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기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본기가 요 삼국사기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조사 중심이구나.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모두 다 본기로 적고 있다는 건 세 나라 모두 다 중시하고 있구나라는 거. 물론 어느 나라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을까요? 신라가 제일 많겠죠. 왜냐면 기록이 제일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많이 남아있겠죠. 전쟁에서 진 나라는 기록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당연히 신라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다 동등하게 본기에 적고 있다. 물론 신라 중심이다라고 하는 건 맞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라 중심으로 쓰여졌다. 네,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신라 계승의식이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아까 우리 중기쯤 가면은 모두 다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이다. 네, 그래도 맞고, 신라 중심이다. 그래도 되고. 알겠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신라 중심, 신라 계승 상관없다.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쓰여진 거고,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했고 참고로 했고 기전체로 쓰여진 역사책이다. 특히 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적고 있고, 하지만 신라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국사기의 특징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사, 왕이 쓰라고 해서 쓴 거니까 야사, 설화, 전설, 심지어 불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삼국사기는 어느 시대에 관한 얘기를 썼을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가요? 삼국에 관한 얘기만 딱 쓴 거예요. 삼국에 관한 얘기만. 고구려 백제 신라. 발에 없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쓴 거죠.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책에 거기 보시면 상정고금 예문 나와 있죠. 상정고금 예문. 자, 상정고금 예문은 최우 때 금소갈자로 다시 인사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인쇄술 할 때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뭐 편년통록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의 역사서, 고려 후기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책에는 그냥 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무신집권기와 원간석기로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책으로는 한 장 넘겨서 대표적인 역사서 나와 있죠? 자, 대표적인 역사서에서 아무래도 무신집권기의 뒷부분은 대부분 원의 몽골과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때는 항상 역사 서술이 민족적, 자주적 이런 걸 또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자주적이고 그다음에 민족적인 성향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게 되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민족적이고 이렇게 역사가 쓰여지죠. 아무래도 외적과 싸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이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 그 다음에 동명왕편 이런 게 쓰여졌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동명왕편 한번 봅시다. 자, 이규보에 의해서 쓰여진 게 바로 동명왕편이고, 자, 그러면 동명왕편에서 동명왕이 누구냐? 주몽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왕편의 특징은 뭐를 강조하고 있구나? 고구려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고 고구려를 강조하고 있다. 동명왕이 주몽이기 때문에 주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웅 서사시, 즉 시로 쓰여진 거예요. 자, 동명왕편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구삼국사를 보니까 야, 이렇게 빠진 내용이 너무 많더라. 내가 여기에 좀 덧붙여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쓴 사람이 이규보라고 했죠. 우리가 무신집권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가 이규보. 자, 그리고 이 책은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동국이상국집이 이규보가 쓴 책이고 이 중에 요 챕터가 있어요. 동명왕편 챕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쓰여진 대표적인 책이 해동고승전과 해동고승전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고승에 관한 일들이겠죠. 뭐. 그 다음에 동명왕편 이렇게 두 가지 특히 동명왕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로 넘어갔어요. 항상 이렇게 외적의 간섭을 받을 때면 역사 서술의 방식이 역시 자주적, 민족적, 주체적 당연히 그래서 여기도 역시 자, 자주적이면서 민족적이면서 주체적인 성향 이런 걸 강조하는데 자, 무신집권기의 동명왕편은 고구려를 강조했다면 요 원간섭기에는 외적과 싸우는 중에서도 그 원의 간섭을 받는 중에서도 자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로 뿌리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군 조선, 고조선 이런 것 등을 좀 강조하게 되죠. 자, 이때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연 스님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 역시 충렬왕 때 이승유. 자,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먼저냐? 삼국유사가 먼저예요. 조금 몇 년 먼저 쓰여진 책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중요하니까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운기. 자, 특징. 삼국유사 특징부터 봅시다. 삼국유사는 스님이 쓴 거잖아요. 일연 스님이 쓴 거거든요. 야, 내가 삼국 사기를 보니까 뭐 빠진 내용이 많더라. 내가 한번 보충해 볼게. 그러면서 쓴 책이 일연의 삼국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앞에서 빠져있던 즉 삼국 사기에서 빠져있던 야사, 설화, 전설 이런 거를 잔뜩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책을 쓴 관점은 자, 불교적 신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죠. 불교적 신의 사관에 의해서 역사책이 쓰여지게 되죠. 자, 불교적 사관이고 스님이니까 그 다음에 신의 사관이라고 하는 건 야사, 설화, 전설 이런 걸 잔뜩 넣었다는 얘기예요. 신의, 신기하고 기이한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잔뜩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단군의 건국설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단군설화 최초 기록. 단군설화를 즉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겠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인 단군설화를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단군설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 삼국유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조선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삼국시대까지. 그리고 발해에 관한 기록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발해를 말갈족의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삼국유사는 발해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말갈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고조선 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불교적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야사나 설화, 전설을 잔뜩 쓰고 있고 단군설화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 이게 삼국유사의 특징이라면 제왕운기로 갑시다. 자,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자, 쉽게 말하면 상권, 하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 자,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권은 즉 상권은 중국사, 그다음에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똑같은 분량으로 거의 비슷하게 적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고 상권 중국사, 하권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한국사 이렇게 적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단군설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기록된 게 어떤 거냐면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이게 최초,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제왕운기는 운기예요. 운기. 자, 즉 서사시, 시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고려시대 대표적인 서사시 두 개가 뭐냐? 그럼 동명왕편 서사시, 그 다음 제왕운기 서사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발해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 발해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발해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민족이 세운 나라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 앞에서 삼국유사에서 발해를 기록하고 있지만 말갈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서는 발해사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최초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는 최초 단군설화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원간섭기의 가장 중요한 책들이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책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굳이 더하자면 동명왕편 이렇게 4개 정도. 그리고 시험은 거의 사료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골라라든가 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료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동명왕편 서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기, 고려 말기로 가면 성리학이 수용됐었기 때문에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책이 쓰여지고요. 성리학적 사관이라고 하는 건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의 명분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때 가장 대표적인 책은 이재연의 사략. 이재연의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일부만 남아있죠. 이재현의 사략.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역사책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뭐 현존 최고, 그 다음에 단군설화 최초, 그 다음에 발해를 민족사로 최초 인식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역사책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러분 324 타루탐구 동명왕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기별로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책들마다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교육과 과거제도 한번 가봅시다. 327 교육과 과거제도. 자, 교육과 과거제도 한번 봅시다. 자, 고려 초기의 교육제도 볼까요? 자, 태조 때는 신라계통의 유학자면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겠죠? 신라계통의 유학자들을 등용하고 학교를 세웠다.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발전하죠? 유학 이런 게 발전하기 시작하죠? 성종 때 봅시다. 교육조서를 반포했다. 자, 교육조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교육이 되게 중요해. 이런 거를 나타내는 어떤 뭐 명령, 뭐 친서 이런 걸 발표했다는 거니까 교육조서.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설치하죠. 국자감 학교. 그래서 처음으로 고려해서 최고 교육기관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국자감. 자, 그리고 국자감은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박스 있죠? 박스 표. 자, 표 한번 볼까요? 국자감이라고 하는 고려의 학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 거기 327페이지 맨 밑에 국자학의 편찬, 국자감의 편찬 보시면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져요. 유학부와 기술학부. 원래 우리나라에서 기술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앙교육기관에서 기술학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거의. 사실 조선시대에도 없고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 최고교육기관에서 기술학을 가르쳤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자, 그 다음에 유학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유학부는 거기 과목이 나와 있죠. 국자학, 태학, 사문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국자학 3품 이상의 고위관료 자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우리 아버지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걸 우리가 능력 중심 등용, 능력 중심 입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문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가문 중심.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등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분별 입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신분별 입학.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 자, 그리고 기술학부, 율서, 산학 같은 경우는 그냥 전공별 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기술학부에는 평민들도 입학이 가능하죠. 8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와 평민들의 입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다. 자, 제가 특이한 점 2가지 정도 정리하면, 첫째,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지죠. 즉 기술학부가 존재했다는 게 특이한 점. 둘째, 원래 이런 국립교육기관에는 귀족들만 입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술학부의 하나기는 하지만 평민들의 입학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요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좀 특이하다. 자, 그러면 중앙교육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 지방에는 또 지방의 학교가 있죠. 향교. 그래서 지방학교인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했죠. 지방의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한 건 성종 때예요. 그래서 성종 때 지방의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죠. 자, 그 다음에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서원. 학문연구기관이면서 도서관이죠. 그래서 비서성, 수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자, 그리고 역시 성종 때 문신월과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관리들한테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를 한 편씩 써와. 이렇게 숙제를 내는 거죠. 중앙관료와 그 다음에 지방관리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냈었던 거, 과제를 내는 거. 자, 유교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그랬겠죠. 거기 보시면, 자, 중앙관리에게는 매월 시 3편과 부 1편을, 지방관리에게는 1년에 글 1편을 바치게 했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고려 중기 넘어갈까요? 자, 고려 중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충 얘기할 때 잠깐 했었죠. 사립학교가 되게 많이 생겨. 자, 그래서 이때 사립학교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데, 이런 사립학교를 사학 12도, 사학 12도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사립학교가 12개가 있었는데 이 12개가 굉장히 유명해. 자, 그럼 이 사립학교 12개 중에 가장 유명한 학교가 뭐라고 했죠 아까? 최충의 문헌공도. 자, 사립학교 12개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 최충이 만든 학교, 문헌공도. 그러니까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12개의 사립학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포함한 12개의 사립학교가 가장 융성했었다. 자, 그러면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자 고려에서는 국자감을 폐지했다 하면 맞아요. 자,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자 고려에서는 국자감, 국립주강학교죠 이게, 국자감을 폐지하였다. 그럼 틀리겠죠. 물론 국자감이, 즉 관학이죠. 사립학교 반대니까 관학, 관립학교가 쇠퇴하기는 해요. 당연히 사립학교가 융성하니까. 하지만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없앤 게 아니고 오히려 관학진흥책, 즉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가로 3번 관학진흥책이 그거예요. 사립학교 12개가 융성하게 되자 관학은 쇠퇴했지만 이 관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자, 관학진흥책이라고 하는 게 실시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관학진흥책은 거기 쭉 보시면 숙종, 예종, 인종, 충렬왕, 공민왕 이렇게 쭉 연결되죠. 자, 한번 쭉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숙종. 자, 제일 먼저 숙종 때는 서적포를 설치하게 되죠. 서적포는 출판사 같은 거죠. 그래서 숙종 때는 서적포 설치. 자, 예종 때는 뭐가 좀 많아요. 자, 예종 때 봅시다. 예종 때는 일단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제학당이 유명하다고? 그럼 우리는 칠제, 전문강좌 7개를 편성을 하죠. 그게 칠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좀 더 확충하면서, 자, 학문 연구나 뭐 이런 거 힘쓰게 되죠. 자, 말하자면 청영각과 보문각을 설치하게 되면서 이 청영각과 보문각이 학문 연구 기관이면서 도서관이니까 이런 걸 조금 더 확충, 강화하게 되죠. 자, 양현고, 장학재단, 그 다음에 전문강좌 7개, 칠제, 그 다음에 청영각, 보문각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인종으로 갑시다. 자, 인종 때는 경사육학 정비, 경사육학을 정비하게 되죠. 자, 경사육학을 정비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자, 그래서 경사육학 정비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7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다시 개편을 한 거예요. 경사육학으로.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러면 한 개를 없애야 6개를 남기겠죠. 한 개 없앤 게 어떤 거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 무학제. 쉽게 말하면 무예를 가르치는 과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근데 그 과를 없앤 거예요. 즉 강해제를 폐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학만 남긴 거예요. 경사육학으로 정비했죠. 자, 그래서 예종 때 설치했던 7제 중에 무학제, 즉 무예제, 강해제라고 하죠. 무술 가르치는 그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육학으로 정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인종 때 경사육학 정비.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은 향교를 중심으로 정비를 새로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종. 자, 그 다음에 충렬왕. 자, 충렬왕 때는 우리 앞에서 만든 예종 때 만든 양현고 있었죠. 자, 그 장학재단이었던 양현고가 부실해지게 되자 다시 서막전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서막전 설치. 자, 그 다음에 국학의 명칭을 성균관으로 계층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문묘 건립. 문묘는 뭐냐면, 자, 이 최고 국립교육기관 안에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묘 설치.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사 교수도감. 자, 교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거 교육과 관련된 관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경사 교수도감 설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렬왕 때. 자, 그리고 공민왕. 우리 공민왕은 공민왕 업적하면서 했어요. 자, 공민왕 때는 자, 성균관을 이름이 이제 성균관으로 다시 개칭이 됐는데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는 건 기술교육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기술교육을 없앴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도 정비하게 되는데 과거제도도 역시 경학 중심으로. 원래 고려시대에는 과거시험에서 사장을 강조하는데 공민왕 때는 경학 중심, 유교를 조금 더 유학을 좀 더 강조하게 되죠. 경학 중심의 교육, 그 유교 교육을 말하자면 그 과목으로 과거제도를 개편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공민왕 때 여러 가지 또 개편 내용까지 자, 숙종, 예종, 인조, 충렬왕, 인종, 그 다음에 충렬왕, 그리고 공민왕까지. 그래서 이런 관학 진흥책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관리등용제도. 자, 고려에는 과거제도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문과, 잡과, 승과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고려의 과거 시험은 문과, 그 다음에 잡과, 그 다음에 승과. 자, 그리고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다는 거. 무과는 뭐 공양왕 때쯤 만들어지는데 공양왕은 뭐 거의 조선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니까 그냥 고려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 일단 자, 문과 같은 경우는 사장을 시험 보는 시험과 그 다음에 경학을 시험 보는 시험으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눠지고요. 둘 중에서 어떤 게 사장인지 어떤 게 경학인지를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제술과하고 명경과가 있어요. 제술과라고 하는 건 사장, 즉 문장을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죠. 즉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논술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경과라는 거는 유교 경전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술과와 명경과 시험이 있었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시했었냐? 제술과를 훨씬 더 중시했는데 제술과로 합격한 사람하고 명경과로 합격한 사람 중에 제술과가 10배쯤 많아요. 그래서 제술과로 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술과로 합격한 사람이 한 500 몇십 명이면 이 명경과로 합격한 사람 한 50 몇 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배쯤? 그래서 훨씬 더 고려시대는 문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 우리 서희의 단판 이런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교 문서를 작성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시대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사장 또는 문장.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재술과. 자, 재술과는 10배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과.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승과. 승과는 승려를 뽑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과, 잡과, 승과, 그리고 무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사실상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죠. 예종 때 칠제를 설치하면서 무학제, 즉 무술을 가르치는 강해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경사육학으로 정비하면서 그걸 없애버리게 되죠.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과 실시 봅시다. 시험은 고려든 조선이든 3년에 한 번 보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이렇게 고려시대 시험은 식년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 식년시가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 거예요. 식년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3년 너무 길어. 그래서 보통 고려에서는 2년에 한 번 보는 건 격년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식년시가 원칙, 경년시가 유행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년시 한 2년에 한 번은 시험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하지만 양인 중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까 누구였냐면 향부곡소, 그렇죠.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애들은 과거 응시가 안 됐다라는 거 금지. 자, 그래서 주로 양인 이상. 그러면 이제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잡과 같은 데 응시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은 귀족들이 당연히 문과를 응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절차도 한번 볼까요? 33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자, 1차 시험 향시는 이제 지방 시험이란 얘기죠. 그래서 개경이나 서경에서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상공, 향공, 빈공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국자감시. 자, 향시 합격자와 그 다음에 국자감에 다니는 학생들 있죠. 국자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사학 12도 생도들 이런 애들이 보는 시험을 우리가 국자감시라고 하고요. 진사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로 가면 예부시라고 하는 이제 최종 시험이 있어요. 자, 3차 시험. 자, 국자감의 합격자나 현직관리는 국자감시를 치르지 않고 예부시로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자감시 합격자나 아니면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3단계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거기 또 국왕의 주재하에 보는 시험 복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향시, 국자감시, 자 그리고 예부시, 향시, 국자감시, 예부시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난번에 시험에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국자감시에 응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자감에 응시하는 사람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향시 합격한 사람, 그 다음에 국자감 학생 이런 사람이 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학 12도에 다니는 사학 12도, 그 다음에 예부시에 응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국자감 합격생 아니면 현직관리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지문으로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본다면 되게 헷갈리겠죠. 뭔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을 보다가 보면 이런 것들도 자세히 눈여겨 봐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대충 그냥 순서대로 예부시, 그 다음에 뭐 국자감시, 그 다음에 향시, 국자감시, 예부시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자감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누구인지, 그 다음에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누구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세히 봐두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에만 있는 과거제도와 관련된 비슷한 좀 중요한 제도가 뭐가 있냐? 자, 중요한 제도로는 좌주문생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좌주문생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좌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지공거. 지공거라고 하는 건 과거에서의 시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생제에서 문생은 합격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좌주는 다른 말로 지공거라고도 해요. 지공거는 시험관 또는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생이라고 하는 건 합격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 좌주와 문생이 과거 시험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엮이게 되면 이 관계를 평생 유지하도록 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응시하는 시험에서 그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으면 제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때부터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제 돈독한 관계로 가는데 이런 관료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인 신분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스승과 제자 또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런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끈끈한 관계 이런 걸 고려에만 있는 독특한 좌주문생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음서제. 자, 음서는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거. 자,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 외손 다 돼요. 동생, 조카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계 아니고서라도 이렇게 친척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고려의 독특한 제도 이런 거를 음서라고 하고 고려 시대는 이 음서가 범위가 넓었고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음서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맨 밑에 보시면 기타, 천거, 성중에마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아까 좌주문생제도는 고려에만 있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과거제도, 학문 등등. 자, 그 다음에 불교. 자, 고려에서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종교가 불교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불교 한번 보시면 자, 불교 정책 초기부터 볼까요? 자, 불교의 성격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자, 맨 마지막에 화엄종 성행 이건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통일신라에서 신라 중대. 자, 신라 중대에서 유행한 불교 종파가 뭐였나요? 신라 중대에 유행한 게 교종이죠. 신라 중대에 유행한 종파가 교종. 그리고 이 교종 안에는 뭐 알죠? 여러분 계율종, 열반종, 뭐 법상종, 법성종, 화엄종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이때 유행한 종파는 뭐예요?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죠. 자, 선종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운동이고 그 다음에 참선을 중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종의 영향, 선종의 영향 뭐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고려로 넘어오게 되면 고려 시대에는 교종과 선종이 다 들어와요. 교종과 선종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고려로 넘어오게 되면 교종도 종파가 여러 가지고 선종도 종파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 한다. 그러면 고려시대에 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종이 유행한 건 신라 중대, 선종이 유행한 건 신라 하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건 고려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교종 중심이냐 선종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게 고려 전기냐 고려 후기냐가 나눠져요. 고려 전기에는 아무래도 귀족들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는 교종이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고 이게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무신집권기부터 자, 무신집권기에 교종과 결탁하고 있던 문벌 귀족들이 많이 제거가 된 거죠. 그러면 교종은 사그라드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죠. 그 대신 성장한 게 당연히 선종. 그러면 고려 후기에는 불교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중심이 되는 거냐면 선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 중심의 통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천태종, 교종 중심의 천태종이 유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종 중심의 조계종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융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게 메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이 통합의 노력은 고려 초기부터 예를 들면 뭐 광종 때 균여 이런 사람들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기구나. 불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요한 승려들이 있어요. 각 뭐 왕별로 또는 시기별로
그래서 그런 승려들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332페이지 태조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태조 때부터 보시면은 태조의 불교 장려에서 당연히 후녀 10조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죠. 연등회와 팔관에 잘해라. 사원은 내가 다 이런 풍수지리에 따라서 싹 지어놨으니까 함부로 가감하지 말아라. 함부로 새로 짓거나 부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승록사를 설치. 승록사는 불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조 때 승록사를 설치해서 불교에 관한 그런 업무를 담당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광종으로 넘어갑시다. 자, 광종으로 넘어가면 광종 때는 아무래도 과거제도가 실시됐으니까 승과제도가 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사와 국사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왕사와 국사는 그냥 간단해요. 왕사와 국사는 국왕의 스승,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승려들을 임명해 놓고 이제 조언을 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탐문을 왕사로, 해거를 국사로, 다 스님 이름이에요. 탐문을 왕사로, 그 다음에 해거를 국사로 임명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종파 수습. 자, 이제 고려시대는 아무래도 종파를 융합하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종파를 융합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귀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의 본찰로 삼았다. 그리고 분열된 종파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자, 여기 승려 이름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균여로 하여금. 균여. 자, 균여라고 하는 승려에게 귀법사를 창건하고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교종의 5가지 종파 중에 이때 유행하던 건 화엄종과 법상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고려시대에. 화엄종과 법상종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화엄종을 메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화엄종 중심으로 불교를 융합하려고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귀법사 창건. 자, 화엄종을 본찰로 삼으면서 분열된 종파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 이제 광종이 이렇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균여한테. 그런 말이에요. 균여로 하여금 균여에게 귀법사를 창건하고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균여라고 하는 승려 이름이 좀 빠져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특히 광종 때는 또 중국에 가서 야 공부하고 와. 그래서 중국에 승려들을 유학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유행하는 종파가 천태종이었어요. 그래서 야 니들은 가서 천태종 배워와. 자, 그때 파견한 승려들이 그때 이제 유학을 가고 공부를 시켰던 애들이 의통재관이라고 하는 승려들이죠. 자, 의통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천태종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관 같은 경우는 이 천태종을 정리한 천태사교의라는 책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승려들 전부 다 어느 왕 때 승려예요? 광종. 그래서 탐문해거, 균여, 그리고 의통재관 이런 승려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광종 때 승려들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종 때는 아무래도 유교를 강조했어요. 시무 28조 받아들여서. 그래서 시무 28조에서 연등회와 팔관에 너무 자주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해버리죠. 성종 때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 자, 그러다가 다시 연등회와 팔관회가 부활되죠. 언제? 현종. 그래서 현종 때 연등회와 팔관회가 부활되고 그 다음에 문종. 자, 문종은 우리나라에서 이 고려시대에서 문화적으로 최전성기라고 했죠. 그래서 문종의 넷째 아들이 되게 유명한 승려가 돼요. 그게 의천. 의천은 한 10몇 살 때 이 문종이 이 아들들을 쫙 불러놓고 야, 니들 중에 누가 하나 승려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래? 그랬더니 의천이 저요 이래가지고 승려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출가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 불교에 귀의하기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청한 그런 아들이 바로 문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종 같은 경우는 송나라 유학을 가는데 그때 좀 약간 국제 정세가 좀 애매해가지고 너는 가면 안 된다. 왕자니까 너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너 송나라 유학 안 된다. 근데 몰래 가요. 몰래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학을 떠난 굉장히 훌륭한 승려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문종.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선종과 숙종 때 이제 형들이에요. 그런 숙종 때 이제 활약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333 불교 통합 운동가 천태종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도 하나씩 봐두시냐면 절. 아무래도 불교 국가니까 고려는 절을 물어보기도 하죠. 자, 33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 요런 절들 거기 보시면 개경의 법왕사, 개태사, 흥국사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죠? 태조 때 만들어진 거고. 자, 귀법사를 창건했다. 그럼 어느 왕이에요? 광종. 자, 그리고 문종 때로 넘어가시면 흥왕사를 창건했다. 흥왕사는 이제 왕실의 그런 절로 창건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흥왕사는 문종. 이런 식으로 주요 왕들, 예를 들면 태조라든가 광종이라든가 그다음 문종이라든가 이런 왕 때 만들어진 절들을 가지고 왕의 시기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체크,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불교, 중기의 불교의 특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고려 중기 하면 대각복사 의천, 아무래도 의천이죠. 자, 고려 중기 불교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시기는 고려 중기. 고려 중기에는 아무래도 의천. 자, 의천 한번 가봅시다. 금방 의천은 문종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주로 선종과 숙종 때 활약했던 승려 2조. 자, 그래서 의천 봅시다. 자, 의천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의 통합. 자, 고려는 무조건 불교 통합이라고 했으니까, 종파 통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교단의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 의천의 불교 통합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교종 먼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종의 통합을 시도하게 된다.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흥왕사의 의천이 주지 스님으로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머물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의천, 자, 의천이 일단 교종의 통합을 먼저 시도를 하게 되고요. 자, 흥왕사에서, 아까 흥왕사 문종 때 지은 절이니까 흥왕사에서 먼저 화엄종 중심으로, 자, 이 당시에 교종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종파가 화엄종이라고 했으니까 화엄종 중심으로 융합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교종들을 먼저 통합을 한 후에, 자, 그러면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여기다 뭘 더하면 돼요? 선종을 통합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선종의 통합을 시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종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건 선종만 통합한 건지 교종의 선종을 더한 건지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쓸게요. 교종을 중심으로 메인으로 두고 여기에 선종을 통합을 해서 교종과 선종을 같이 통합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을 한 거는 국청사를 창건하여 여기에 머물면서 교종에다가 선종을 더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 당시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종파가 뭐라고 했냐면 천태종. 네,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온 거예요. 중국 가서.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이제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죠. 말하자면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죠. 중국에서 천태종을 배워와서 우리식 천태종으로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해동 천태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천태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우리식 뭐 이런 뜻이에요. 한국식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고 여기에 머물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냈는데, 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는 일단 교종에다가 선종을 더한 거니까 교종의 어떤 공부 방식 또는 참선 방식, 수행 방식 플러스 선종의 수행 방식을 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교종에서의 교리가 경전연구니까 그 다음에 선종에서의 교리처럼 참선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강조한 표현이 뭐냐? 둘 다 해야 된다. 교관, 겸수, 그 다음에 내외, 겸전, 요거를 강조하게 되죠.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게 돼요. 교관, 겸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교와 관을 같이 닦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교라고 하는 거는
공부, 교리 공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이라는 게 직관, 꿰뚫어 보는 거, 수행하는 거, 이런 거 깨닫는 거 이런 걸 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관, 겸수 둘 다 겸수 같이 닦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외겸전에서 자, 내는 안으로 참설하는 거고 외는 밖으로 드러내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내외겸전도 결국에는 참선과 교리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교관 겸수, 그 다음에 내외겸전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선태종.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의천은 이렇게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통합된 교종에다가 선종을 마저 더해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그래서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고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을 강조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의천이 죽고 나서 결국에는 이 통합된 이 교단이 다 분열이 돼버리죠. 자, 말하자면 의천은 일단 왕족이고 그 다음에 힘이 센 승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려들이 그 당시에는 통합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교단의 통합에 머물렀을 뿐이다. 교단 통합일 뿐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완전한 내용까지 통합된 게 아니죠. 즉 교리가 통합된 게 아니고 교단, 겉모습만 통합된 거기 때문에 자, 의천 사후에 다시 전부 다 분열돼 버려요. 의천 사후에 전부 다 분열되었다. 즉 교단만 통합한 거기 때문이죠. 이게 의천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하고 4번까지 한 거고요. 저서 봅시다. 원종물류, 서권사림, 천태사 교의주 뭐 등등 신편제종 교장총록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경 조판. 자,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교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뒤에 우리 대장경 편에서 다시 나올 거고요. 어쨌든 의천이 만든 거다. 자, 그 다음에 영통사 대각국사비. 자, 이 의천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이 영통사 대각국사비고 그거에 대한 글을 김부식이 지었다라고 하는 게 영통사 대각국사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천태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들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어느 시대를 한 거냐면 고려 중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넘어갑시다. 자, 고려 후기는 불교가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승려들이 돈만 밝히고 세속화되는 그런 시기. 자, 불교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자 불교를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불교 정화운동,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불교를 다시 개혁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불교를 어떻게 개혁할 거니?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수행과 참선 이런 것 등을 하면서 불교를 다시 옛 불교의 어떤 성격으로 돌아가자. 옛 불교 수용 방식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결사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결사운동. 자, 결사, 모임, 조직, 맺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임에서 뭐 수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래서 불교를 다시 깨끗하게 하자. 이게 바로 결사운동이고요. 자, 이 결사운동에서는 크게 두 개의 결사가 가장 이 당시에 호응이 좀 좋았죠. 첫 번째,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선사 결사. 자, 수선사라고 하는 모임. 이거 절 아니에요? 수선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자, 이거는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수선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불교를 다시 깨끗하게 하자. 누가? 진울이. 그래서 진울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수선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불교를 깨끗하게 할 건데 자, 진울은 뭘 강조했냐면 선수행, 독경, 노동을 강조하게 돼요. 선수행, 독경, 노동을 강조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들끼리 수행도 하고 책도 보고 노동도 하고 여기서 노동이라는 건 귀족들한테 그전에는 이제
이 스님들이 시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예속해 있고 불교는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지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지 말고 우리들끼리 산속에서 소박하게 우리 먹을 건 길러 먹으면서 노동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약간 귀족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들끼리 수행을 하자. 이런 게 바로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순천이니까 전라도 지역이죠.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즉 지방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사는 하나 더 있네. 백년결사 또는 백년사결사라고 하기도 해요. 백년결사라고 해도 되고 백년사결사라고 해도 되고, 이 모임의 이름이 백년사 또는 백년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강진의 만덕사를 중심으로, 자, 강진의 만덕사에서 요새라고 하는 승려 중심으로 백년결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요 진울과 요새가 똑같이 약간 선종계통의 그런 승려였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조계종을 뭐 공부하면서 약간 선종계통의 승려였는데, 이 요새가 선태종 계열로 바뀌게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진울은 말 그대로 조계종 계열의 조계종을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조계종 계열의 선종 중심의 승려고,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선태종 중심의 승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주로 뭐를 강조하냐면 법화신앙을 강조하게 돼요. 자,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회, 말하자면 깊은 반성, 뭐 깨달음 이런 거죠. 참회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성장을 했던 게 바로 요 백년결사, 그 다음에 수선사결사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진울과 요새라고 하는 이런 승려들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다시 깨끗하게 불교를 다시 개혁하고 정화하자라는 걸 결사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결사 같은 경우는 무신 정권의 지원을, 지지를 받죠. 그리고 특히 이 진울과 요새 같은 경우는 무신 집권자 중에서 최치원의 지지를 받아요. 최치원이란다. 최충원이 딱 요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진울도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요새도 지원하고, 그래서 최충원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결사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종파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이쪽에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종파가 조계종. 자, 진울이 조계종을 창시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종파를 융합하여 새로운 종파인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는데,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건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죠. 자, 그래서 선종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교종이 거기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선종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교종을 합쳐서 새로운 종파를 창시했는데, 그 종파를 조계종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앞에서 우리 선태종에서는 교강겸수, 그 다음에 내외겸전 이런 걸 강조했으면, 여기에서는 정해쌍수, 그 다음에 도노점수 이런 걸 강조하게 되죠. 자, 정해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즉 참선과 수행을 같이 하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노점수에서 도노라고 하는 건 문득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인 이제 수행이랑 이런 게 필요하다. 여기서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죠. 깨달음은 선종이라고 볼 수 있고, 선종적인 어떤 교리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걸 강조한 게 바로 조계종이고, 자, 진울이 조계종의 1대 교주라면, 자, 이 조계종의 2대 교주가 있어요. 조계종의 2대 교주가 해심. 자, 조계종의 2대 교주가 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해심이 주장한 이론으로는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불일치설. 자, 말 그대로 유교와 불교가 같은 거다. 일치한다. 교리가 똑같아.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강조했고, 아무래도 이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가 자, 과거 시험에도 합격한 적이 있는 유학자 출신의 승려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한 이런 두 가지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유불일치설은 나중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적인 학문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성리학 수용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말하자면 그 전에 있었던 훈고학, 유학인 훈고학은 철학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교종이나 이런 불교와 비슷한 철학적인 걸 강조하는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에 유교와 불교가 같은 거다. 거의 교리가 비슷해. 라고 먼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철학적이고 복잡한 성리학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게 바로 해심의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승려 4명 정리했어요. 4명 누구누구죠?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렇게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뭐 균여라든가 뭐 탐문회거, 의통, 재관 이런 승려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자, 지금 여기는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참 여기 해심. 해심도 역시 무신집권기에서 무신 정권의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는데, 이 해심은 무신 집권자 중에서 누구의 지지를 받냐면 최우와 절친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해심과 여기 진울과 요새는 최충원의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해심은 최우의 지지를 받았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기. 자, 원간섭기를 지내면서 다시 고려 불교는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죠. 고려 말에 또 쇠퇴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말에도 역시 다시 한번 원간섭기 그리고 고려 말기 요 시기에도 다시 한번 불교를 정비하려고 노력한 승려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보우. 자, 원간섭기라고 쓸게요. 자, 원간섭기에 다시 불교를 정화하려고 노력했던 승려가 보우. 보우는 임재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전통 불교를 대신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재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원나라에서 도입을 하여 이 종파로 하여금 새로운 대안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종교는 막 썩었어, 종파는 썩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종파가 필요해. 그래서 도입하려고 해서 임재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도입했는데, 역시 이것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우가 주장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선종 구산을 통합하자. 선종이 9개의 약간 교리, 그러니까 9개의 종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선종 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종 구산을 통합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승려가 바로 보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모광, 뭐 공민왕 이때쯤의 승려가 바로 보우. 그러니까 원간섭기 말기쯤 되겠죠. 그때쯤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예 말기. 이 말기는 이제 고려가 망할 때 아예 말기로 넘어가면 불교를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비판한 게 당연히 신진사대부가 불교를 비판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불시잡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교의 흐름, 그리고 승려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물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의천진울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의천진울이지만, 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의천진울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다뤘던 승려들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의천진울, 자, 335페이지 진울 수선사결사, 그 다음에 요새 백년결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사료탐구에서 요새에 관한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진울의 조계종 창식, 그래서 정해쌍수 도로점수,
강조. 337페이지 보시면 진울의 정액열사문. 그래서 이 진울과 관련된 사료들 제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37페이지 밑에 보시면 해심과 관련된 사료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보우 338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보우. 자, 그리고 불교를 배척하기도 한다. 고려 말기에는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를 비판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불교 종파.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의청과 진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일 수 있고요. 나머지 승려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대장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